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위험해요. 3명 다 제가 죽였어요. 죽인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은자, 올해 73세입니다. 바다셋이 해송동에서 30년째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국수집을 5년 전 문 닫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9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잠들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벽 2시쯤에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꺼친 노크 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노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문 앞에 서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 아래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1층 혜린이. 1층에 사는 대학생 아가씨였어요. 박혜린이라고 하는데 3개월 전부터 새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 좋은 인상이었는데 이 새벽에 무슨 일일까요? 혜린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위험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농담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뒷문으로 나오세요. 빨리요. 평소 차분하던 혜린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히 겉옷을 걸치고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 뒷문으로 나갔어요. 혜린이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요. 조용히. 혜린이가 제 팔을 잡고 건물 뒤편으로 이끌었어요. 그때 앞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요. 혜린이가 건물 모서리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며 가리킨 곳을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2명이 내렸는데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남자와 여자 같았어요. 그들은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쇠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몇 분 후 제 방 창문에 불빛이 켜졌어요. 손전등 같은 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 방에 있어요.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혜린이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할머니,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혜린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혜린이는 저를 동네 모퉁이에 있는 24시간 사우나로 데려갔어요. 달빛 사우나라는 곳인데 밤늦게도 문을 열어두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앉자마자 혜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단순히 새든 학생이 아니에요. 저희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점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나를 왜? 혜린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서미겸 씨가 할머니를 사고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사고로 처리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미겸이가? 설마. 할머니,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밤이 그날이었어요. 혜린이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겸이는요. 제 아들 도윤이의 부인이에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처음부터 우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미겸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한 여자지만 어딘지 차갑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제게 집을 팔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어머님, 이 큰 집에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요양원도 많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며느리니까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설마 저를 해치려 했다니요. 혜린아, 확실한 거야? 우리 며느리가 정말? 할머니,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제 언니와 함께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언니? 네, 제 언니가 민간 탐정이에요. 저희가 추적하던 사건과 서미겸 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간 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얘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도윤이는 몰라? 설마 같이?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려 있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혜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도윤 아저씨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저희가 들은 통화 내용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품에서 자란 그 아이가 저를 해치려 한다니요.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혜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경찰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언니가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언니는 어디 있는데? 지금 할머니 집 주변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때 메시지를 확인한 혜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뭔데? 언니가 저 사람들이 뭔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요. 증거? 아마 할머니가 실족해서 떨어진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당황해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였어요. 내가 실족해서 떨어졌다고 꾸미려 했다니요. 혜린아, 내 할머니, 내 언니를 만나고 싶어. 정확히 뭘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정말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위험하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뭐가 더 위험하겠어. 7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혜린이가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사우나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혜린이가 제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나가요. 혜린이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안전한 곳으로 가요. 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혜린이가 제 손을 잡고 골목길로 향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73세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혜린이가 저를 데려간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파랑새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린이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바로 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언니 박진서예요. 진서 씨는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혜린이와는 정반대 성격 같았습니다. 진서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설명할 것이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책상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서미겸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이나? 네. 처음에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계속 같은 이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진서 씨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서미겸의 과거 행적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어요. 미겸 씨가 결혼 전에 동거했던 남성이 3명 있어요. 그런데 그 3명 모두 1년 이내에 사망했어요. 3명이나? 첫 번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뇌출혈로 사망. 두 번째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 세 번째는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 모두 사고사였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미겸 씨가 보험 수혜자였어요. 보험금만 총 15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15억이나?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 보험 시스템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제야 미겸이가 왜 자꾸 저에게 보험을 권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작년부터 계속 생명보험을 들라고 연금보험도 좋다고 권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진서 씨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도윤 씨와 미겸 씨 통화 내용이에요. 어제 녹음한 거예요. 녹음기에서 아들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계속 버티고 계셔서 힘들어. 집도 안 팔으시고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화내시고. 미겸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도윤 오빠 방법이 있다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만약 들키면. 들킬 게 뭐 있어?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잖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녹음을 듣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 배를 아프게 낳은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생각해보니 미겸이가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싹싹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자주 안부도 물어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큰 집에 혼자 사시기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나이에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요양원도 요즘은 호텔처럼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아직 혼자 살만하다고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겸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집을 팔라고 했어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혼자 가지고 있기 아깝다면서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신 게 있어요? 진서 씨가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미겸이가 권해서 하나 들었어. 어떤 보험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종신보험인가? 미겸이가 서류 정리해 놓겠다고 가져갔어. 진서 씨와 혜린이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할머니, 그 보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들이겠지? 나한테 다른 가족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런데 보험금이 5억이에요. 5억? 그렇게 큰 보험을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겸이가 보험료는 얼마 안 된다고 노후 준비용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오늘 밤 계획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서 씨가 물었어요. 미겸 씨가 할머니를 2층에서 밀어뜨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실족사로 신고하고. 실족사? 네.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혜린이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어? 미겸 씨가 도윤 씨한테 오늘 밤이 기회라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잠을 깊게 주무신다고. 맞아요. 요즘 감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잠을 깊게 잤는데 그것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니.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정황 증거뿐이에요. 진서 씨가 말했어요. 과거 사건들은 이미 사고사로 결론 난 사건이고 오늘 밤 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현행범으로 잡거나 아니면 자백을 받아야 해요. 혜린이가 거들었어요. 미겸 씨 같은 사람은 절대 자백하지 않을 거라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잡아떼기만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진서 씨가 책상에 지도를 펼쳤어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어주셔야 해요. 미끼? 네. 할머니가 오늘 밤 일을 모르는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미겸 씨가 다시 시도할 거예요.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미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도 있고요. 진서 씨가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이걸 집안 곳곳에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비상신호기를 드릴게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해보자. 정말요, 할머니? 혜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 진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할머니가 친구 집에서 잤다는 소문을 내셔야 해요. 그럼 미겸 씨는 오늘 밤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며칠 후 다시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밖이 환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서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지? 내일부터 준비할게요.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세요. 진서 씨가 사무실 안쪽 방을 가리켰어요. 저는 작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진서 씨가 세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제가 어젯밤 친구 집에서 잤다는 소문을 퍼뜨려야 했어요. 진서 씨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고운자 할머니가 옛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며 화투를 쳤다는 식으로요. 할머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 하지만 평소처럼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언제 또 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집에 들어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제는 무서웠어요. 특히 2층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미겸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냐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그 뒤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친구 집에서 밤새 화투 쳤다고 대답했더니 미겸이가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계획이 틀어진 걸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진서 씨와 혜린이가 집에 왔어요. 미겸이와 아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요.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진서 씨가 작은 카메라들을 꺼냈어요. 손톱만 한 크기의 무선 카메라들이었어요. 거실 화분 뒤, 복도 액자 뒤, 부엌 선반 사이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특히 계단 부근에는 여러 대를 설치했어요. 이걸로 모든 상황이 녹화될 거예요. 녹음기도 여러 개 숨겨뒀어요.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혜린이가 저에게 작은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할머니, 이게 비상신호기예요. 위험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목걸이 안에 작은 버튼이 숨어 있었어요. 누르면 진서 씨와 혜린이에게
신호가 간다고 했어요. 그 후 며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갔어요. 미겸이도 아들도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미겸이가 가끔 이상한 음료나 음식을 가져왔어요. 홍삼 드링크라거나 보양식이라면서요. 예전에는 그냥 고맙게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셔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 마시겠다고 하거나 슬쩍 버렸어요. 진서 씨가 당분간은 미겸이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들 도윤이도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적었어요.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겸이가 오더니 홍삼 액기스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비싼 거라면서 꼭 드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기력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하나를 뜯어서 제게 건넸어요. 지금 바로 드시라고 했어요. 지금 안 마셔도 돼. 나중에 마실게. 왜요? 지금 마시시면 안 돼요? 미겸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냥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강요하는 투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거부했어요. 그때 아들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그냥 드세요. 왜 자꾸 억지로.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생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그때 미겸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냥 마시세요. 안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지 무서웠어요. 저는 비상신호기 버튼을 눌렀어요. 진서 씨와 혜린이가 올 때까지만 버텨야 했어요. 왜 이래? 뭔가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야? 제가 물으니 미겸이와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보조식품이에요. 하지만 미겸이의 표정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아들이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서 씨와 혜린이가 온 줄 알았는데 들어온 건 진서 씨와 혜린이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었어요. 미겸이가 그들을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늦었잖아. 미안, 차가 막혀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도 미겸이 편이라는 걸. 미겸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아가씨랑 탐정 언니 말이에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킨 거였어요. 미겸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서 씨와 혜린이가 묶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 걱정된다면 조용히 하세요.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비상신호기도 소용없었고 도움도 오지 않았어요. 미겸이가 다시 홍삼 액기스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 없다고. 마시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정말 악마 같은 말이었어요. 아들 도윤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돈 때문이에요, 엄마. 우리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돈.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미겸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집도 4억이고 보험금도 5억이에요. 9억이면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 죽이겠다는 거야? 죽인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도윤아, 정말 이럴 거야? 내 엄마를? 아들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겸이가 옆에서 뭔가 속삭이자 다시 굳었어요. 엄마, 그냥 편히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게다가 제 친아들한테.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소리쳤어요. 내가 너희한테 당할 줄 알아? 그리고 미겸이가 들고 있던 홍삼 액기스를 확 쳐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흘렀어요. 할머니, 낯선 남자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다가왔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차 소리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미겸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 소리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미겸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사이렌 소리는 우리 집을 지나쳐 갔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나 봐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미겸이가 핸드폰 화면을 다시 제게 보여줬어요. 진서 씨와 혜린이가 창고 같은 곳에 묶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미리 조치해뒀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요. 탐정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쯤 금방 눈치채죠. 미겸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카메라도 다 찾아서 치웠고 녹음기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뒀어요. 정말 치밀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게 허사였던 거예요. 낯선 남자 중 한 명이 미겸이에게 말했어요. 빨리 끝내자고.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하다고. 미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설명해 드릴게요. 미겸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왜 하필 어머님이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도윤 오빠가 반대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하냐고. 아들을 바라봤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도윤 오빠 사업 실패로 5억, 제가 투자 실패로 2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돈에 쫓겨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이 4억, 보험금이 5억. 딱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미겸이는 마치 당연한 계산을 하듯 말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럽게 사고사로 처리하기 쉬운 조건이었고요. 정말 악마였어요. 사람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도윤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윤아.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미겸이 말이 맞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는 건가 싶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집도 압류당할 상황이었고 미겸이는 임신까지 했는데. 임신? 네. 아직 초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미겸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이 필요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임신을 핑계로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미겸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이제 정말 선택하세요. 편하게 갈 건지 아니면 힘들게 갈 건지. 낯선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명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밧줄을 들고 있었어요. 주사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수면제요. 맞으시면 편하게 잠드시고 그 사이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주사를 거부하시면 미겸이가 밧줄을 가리켰어요. 직접 밀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더 아프실 텐데. 그때 생각났어요. 혜린이가 제게 준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었어요. 카디건 주머니에 숨겨뒀었거든요. 조용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어요. 어머님, 뭘 만지고 계세요? 미겸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손이 떨려서. 손 보여주세요. 미겸이가 제 손을 확인하려고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저는 스프레이를 꺼내서 미겸이 얼굴에 뿌렸어요. 미겸이가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어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 들었지? 9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고 했잖아. 뭐? 낯선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경찰이야. 다 듣고 있어.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당황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미겸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서미겸이 과거에도 3명을 죽였다고, 15억 보험금 받았다고. 닥쳐요. 미겸이가 화를 내며 달려들었어요. 미겸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3명 다 제가 죽였어요. 도윤이가 말리려 했지만 늦었어요. 처음엔 실수였어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구나 싶었어요. 미겸이는 계속 소리쳤어요. 남자들은 다 바보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험금까지 저한테 맡기고 그래서 우리 도윤이도 속인 거구나? 속인 게 아니에요. 도윤 오빠는 공범이에요. 아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잖아요. 엄마를 죽이자고. 그때 제가 웃었어요. 고마워. 네가 다 자백해줘서. 뭐가? 미겸이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카디건 안쪽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진서 씨가 만약을 위해 제게 숨겨준 것이었어요. 이게 뭔데? 녹음기야. 네가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 미겸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어. 사실 그런 기능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더 당황시키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경찰이다. 낯선 남자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집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손들어. 미겸이와 아들,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모두 체포됐어요. 미겸이가 끝까지 저항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미 자백을 다 녹음해뒀어요. 경찰이 녹음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아들 도윤이가 수갑을 차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진서 씨와 혜린이를 찾으러 갔어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했어요. 혜린이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된 거야? 진서 씨가 설명해 줬어요. 사실 일부러 잡힌 척 했다고. 그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드린 녹음기는 정말로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어요. 정말? 네. 저희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자백 부분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안전해진 기분이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정의도 실현됐어요. 그 밤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하더라고요. 서미겸의 과거 사건들을 재수사하게 됐다고. 이미 사고사로 처리된 3건의 죽음에 대해서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미겸이가 자백하는 부분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3명 다 제가 죽였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며칠 후 구치소에 면회를 갔어요.
아들 도윤이를 보러요.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아들이 전화기를 들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겸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빚은 7억인데 태어날 아이까지.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도윤아, 네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내 엄마가 될 수는 없어.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미겸이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과거 3건의 사건에서도 명확한 계획성이 드러났거든요. 보험 가입 시기, 사고 발생 패턴, 보험금 수령까지 모든 게 치밀했어요. 특히 2번째, 남자친구 사건에서는 CCTV에 미겸이가 사고 직전 현장을 미리 확인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결국 미겸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연쇄살인범으로 분류됐죠. 신문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보험금 연쇄살인마, 시어머니까지 노린 며느리라는 제목들이 나왔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밤마다 누군가 침입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진서 씨와 혜린이가 자주 찾아와 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저희도 할머니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진서 씨가 말했어요. 미겸이 사건 덕분에 탐정사무소 명성이 높아졌다고,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진서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게 어때요? 나를, 73살 할머니를? 네. 할머니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사람들이 할머니한테는 경계심을 잘 안 가져요. 그리고 할머니는 직감이 뛰어나세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현장 조사는 저희가 하고 할머니는 상담이나 정보 수집을 도와주시면 돼요. 혜린이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나쁜 사람들 잡아요. 고민 끝에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실종된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치매로 인한 실종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의 부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남편분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조용조용 말해서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아들이 와서 남편과 큰 소리로 다퉜어요. 무슨 일로요? 빚 보증을 서달라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아들의 빚 때문에 집을 나가 친구 집에 숨어 있었어요. 아들이 계속 보증을 요구해서 견디다 못해 피한 거였죠. 무사히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었어요. 고은자 현장 조사원님, 덕분에 해결됐네요. 진서 씨가 제게 새로운 명함을 줬어요. 정말로 고은자 현장 조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73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이야. 그 후로 여러 사건들을 함께 해결했어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며느리 사건,
사기 결혼을 의심하는 가족 사건, 요양원에서 학대당하는 어르신 사건. 제 나이 또래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진실이 쉽게 드러났어요. 젊은 탐정들이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혜린이가 감탄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1년 후, 미겸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사원이 됐어요. 탐정사무소 사람들이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었어요. 진서 씨와 혜린이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딸 같아요. 가끔 도윤이가 면회 요청을 해오지만 가지 않아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것의 힘이에요. 제가 그날 밤 소리를 지르고 진실을 말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목소리를 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없든 있든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어요. 저는 고은자 73세 현장 조사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닿지만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러 갑니다. 파랑새 탐정사무소의 고은자로서 말이에요. 귀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주신 분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